중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의 5경이 넘는다고 하죠. 너무나도 많은 예금을 했고 결국 중국인들이 이 돈을 쓸 거 아니냐. 올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좀 장애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이 중국입니다. 또 다른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하고 있는 박종의 경제한방. 자,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좀 전망해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어쨌든 세계 경제의 호재가 될 수 있고 한국 경제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살아나면 또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이제 정말 좋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올해도 계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하고 주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부동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이 생각보다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냈었었고 그런 보고서를 감안했었을 때 중국 경기가 굉장히 화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바닥을 찍고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눌려왔던 리오프닝, 즉 보복 소비와 관련된 기대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봉쇄 강도가 컸죠. 우리나라는 봉쇄를 한다고 해도 정말 아플 때 빼놓고 정말 코로나 걸렸을 때 빼놓고는 사실 돌아다니는 데 지장은 없었지만 중국은 거의 집에서 못 나오게 할 정도로 사실 저도 코로나 걸렸었을 때 한 일주일 갇혀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갇혀봤죠.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3년간이나 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두 가지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번진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의 90% 이상이 걸린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한국도 미국도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발병을 했었을 때는 그 확산 속도가 아예 이렇게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걸릴 때는 급격한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자들 숫자도 급격하게 줄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확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인민들이 굉장히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이런 확산세라면 제가 볼 땐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감염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그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또 경험했던 건 뭐냐면 각국의 보복 소비였던 거죠.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된 보복 소비들. 최근에 기사도 보셨겠지만 중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의 5경이 넘는다고 하죠. 너무나도 많은 예금을 했고 결국 중국인들이 이 돈을 쓸 거 아니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또 중국인들의 소비 습성이 한국인만큼 큽니다. 최근에 보니까 명품 소비가 한국이 1위였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만 중국인들도 못지않죠. 일단 인구수가 많고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보복 소비를 시작을 하면 그 소비가 분명히 내국 소비는 아닐 겁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대륙적으로 보면 유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럽 쪽의 명품 소비 또는 유럽의 여행이 본격화된다라고 본다면 이 영향이 단순하게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니까 화장품을 사야지 이게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경기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수준에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거고 또는 유로가 생각보다 반등을 할 개연성이 높다. 그럼 유럽의 그 유로화 반등은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유발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전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사항들이 올 상반기에 시장에 또 다른 종목들이나 테마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게릴라처럼 한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대와 관련된 시장의 흐름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코로나19 이전에 보여줬던 엄청난 고성장, 요 경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결국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냐, 요 부분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중국이란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고성장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향후에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크게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보면
뭐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질적 성장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도 눈에 목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성장률은 꼭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질적 성장을 할 때 비록 성장률이 낮아도 주가가 더 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겠죠. 미국의 성장률이 5% 넘는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은 질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10% 이상 성장했었던 1970, 80년대 주가가 못 올랐었죠. 역시 양적 성장은 양으로만 그렇지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중국이 이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된 질적 성장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방향은 그렇게 전환을 했으니까 전환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가운데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반도체 난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적 성장은 어느 국가가 됐든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뀔 때 많은 나라들이 뭐 외환위기를 우리나라처럼 겪거나 아니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서 이 선진국으로 못 가고 계속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중국은 혹시 이 전환기에 지금 현재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전 세계적인 소비 규모가 미국이 28%고 중국이 14%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소비재로 국한을 하면 중국이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점으로 감안했었을 때 중국이 무너졌을 경우 사실 글로벌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기 때문에 잘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어떤 바람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속단해서 이렇게 좋아질 거다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항상 공산당 중심의 통제 경제였고 중국 공산당이 아직까지는 감내 가늠한 수준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 이런 위기가 있었던 국가들의 공통점들이 보면 외환위기하고도 맞물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전부 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게 아닌가.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워낙 중국 하면 미중 패권 전쟁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견제 들어가고 지금 뭐 리쇼링 한다 그러고 뭐 지금 이제 그런 변화들이 지금 현재 과거 40년 동안 없었잖아요. 네. 중국이 고성장할 때는 이런 변화들과 도전을 중국이 과연 어떻게 이걸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네, 최근에 중국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다급해짐이 느껴집니다.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미국도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불리해지는 쪽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이 크다라는 거지만 역시 단점은 첨단 기술에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핵심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빠졌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재밌게도 시장과 관련해서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즉 미중 간의 대결 구도에서 그래 미국과 대결하고 있으니 너는 네 편이고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해서 편을 가르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WTO 체제에서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굉장히 주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한국한테 물론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호주와의 관계 개선한 것들도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즉 중국이 필요한 건 동맹하고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이 굉장히 공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무역과 관련된 갈래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식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면 세계가 원하는 그 규칙을 뭔가 지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준수하고 있다라는 걸 자꾸 글로벌 시장에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중국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대척점이 있지만 다른 어떤 국가들과의 그 부분에서 좀 더 대척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래서 우군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를 봤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2021년, 22년에 미국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보복 소비를 했더니 이거 웬걸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서 이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까지는 세계 전체 물가를 사실 중국이 좀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혹시 중국이 이제 올해는 보복 소비도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을지 궁금해요. 사실 있죠. 있나요? 그래서 네. 앞서도 제가 올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좀 장애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 연착륙은 가능하겠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들도 있었다라면 또 반대로 중국의 보복 소비가 올 상반기에 또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면 또 하반기에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덜 내려가는 역시 또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의외로 하반기에 우리가 이게 물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고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물론 그때 좀 가봐야지 되는 게 최근에 뭐 주거비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들이 문제라서 꼭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의 어떤 그 이 리오프닝이나 이런 게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연착륙을 막고 또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이견은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 가격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좀 들썩이기 시작을 하면 잡혔던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그때 가봐야지 하는 게 또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이렇게 식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했었을 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중국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요게 한 번은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가격, 원주재 가격 중에서도 원유 가격을 보면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거다라는 뉴스만 나와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막 유가가 오르다가 네. 정작 진짜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니까 경제가 더 엉망됐네.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좀 안정됐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떨어져서 진짜로 한 60, 70달러대로 떨어져 버렸으면 좀 마음 편한데 이게 아직도 80달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중국 경제가 돌아가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궁금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은근히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베팅하는 쪽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정유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본인들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데 자신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어쨌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단순히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항공료도 뭐 수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는 일정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반영하는 수준이 이전처럼 100불, 120불 거리냐 아니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도 뭐 80불대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앞서도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글로벌 유가 수준이 여기서 올라도 한 10불 정도 올리는 효과를 정도로 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라고 보여지는데 진짜 이게 의외 상황이 와서 뭐 90불, 100불 넘어간다라면 사실 생각보다는 물가에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유가라는 게 중국의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들, 뭐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일단은 올라가는 시장에서 유가라든가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물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많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둘로 나눠서 먼저 시장 전체 전망과 업종 전망으로 좀 나눠본다면 먼저 시장부터 어떻게 좀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이건 이제 제 그냥 생각이니까 말씀을 주시면 어찌됐든 올해 상반기에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장을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견해도 나뉘고 있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소중한 의견이식인 것도 맞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물가만 보면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에너지 가격 아니면 중고차 여러 가지 또 의료비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라면 올 상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주거비가 역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향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문제가 돼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하반기에 걱정하셔도 늦지 않고요. 어쨌든 상반기에는 물가가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가는 상이라면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사실
상반기에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유럽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맞물려졌었을 때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도 할 수 있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돌출될 수 있다라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 상반기에 지금 좋았었던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부메랑으로 작용을 한다라면 예컨대 그래서 금융시장에 오르면 물가가 덜 잡힌다거나 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원자재 가격을 자극을 한다라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주판 아래 튕겨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과 그럼 섹터별로 본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금융업종이었어요. 저도 사실 매매도 못했고 놓쳤었지만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이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모멘텀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닥에 대한 기대가 확인이 된 거는 맞겠죠. 우리가 알고는 반도체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70%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바닥은 수요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을 줄일 때 그때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줄였고 오늘도 보니까 삼성이 낸드를 줄인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급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바닥에 대한 기대는 높다. 특히 최근에 바닥의 기대도 높은데 수요에 대한 희망도 약간씩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파이어 레피즈, 즉 인텔에서 나오는 서버용 새로운 CPU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최적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이 DDR5라는 제품이고 그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놨던 신제품이었었던 거죠. 그게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려서 사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CPU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정 부분에 얼마치 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일정 부분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일단 공급에서는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요만 된다라면 최소한 더 빠지지는 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바닥이 진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업종을 놓고 볼 때는 분명한 건 많이 빠졌던 건 당연히 순환매가 한 번 있겠지만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전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굉장히 빠른 말매가 될 거고 아직은 테마성이 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여행이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한번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역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체질 변화 그리고 그 체질 변화를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플랫폼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있는 그리고 그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깔아야지겠죠. 인프라, 그다음에 새로운 설비 투자 이런 거 이후에 첨단 제조업까지 이르기까지 그 관련 업종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이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중엔 유럽도 들어가고요. 바닥을 찍고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른 국가들보다 주가가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